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술로 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라이언시티와의 경기 5대1로 크게 이겼고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력, 손흥민 선수의 이 장점을 얼마나 좀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경기, 한 경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라이언시티전을 봤을 때는 이 메디슨 선수의 합류와 그리고 현재의 공격 전술이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개인 기록 면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좀 우려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토트넘 공격의 거의 모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손캐 조합이 사실상 삭제된 것과 같은 기록과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전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메디슨 개인 성향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후반전에 로셀소는 그렇게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로셀소, 손흥민, 케인이 함께 뛰는 경우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메디슨을 지금 새로운 토트넘의 이제 중심 선수로 기대하면서 영입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메디슨 영입 시 생길 수 있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로 이 난사, 본인 중심의 슈팅 플레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 주긴 줬죠. 가장 많이 줬어요. 예. 가장 많이 줬는데 이게 그 측면으로 국한시키는 패스들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 돌파를 하게 하면서 다시 본인한테 리턴을 주게 하는 형태로의 패스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경기 시작 3분경에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쭉 줬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는 우도지를 향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가 메디슨한테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메디슨이 치고 들어가서 컵백을 준 거를 케인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사실 이전에 이제 콘테 감독 체제 때는 손흥민 선수가 메잘라 위치에서 조금 페리시가 사이드 공격을 하고 또 본인을 통과해서 케인에게 왔다면,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를 메디슨이 차지하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2선이 아니라 사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밀어주는 장면이 많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6분경에 메디슨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측면으로 패스를 쭉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컵백 패스를 리턴으로 받아서 슈팅에 가져갔으나 수비 맞고 이제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이 장면이 바로 대표적인 장면이죠. 슈팅 각은 메디슨이 잡았다. 네. 그 32분경에도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스루 패스를 주고 그대로 달려 들어와서 손흥민에게 컵백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사실 전반전의 공격 패턴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바깥에서 공을 받고 운반하고 본인이 수비를 유인해 놓은 이후에 메디슨에게 넘겨주면 메디슨이 슈팅하는 그런 축구였어요. 그 외에도 많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이제 장면 분석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트맵을 보시면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국한되어 있죠. 히트맵이 거의 측면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클룹세스키도 측면을 밟고 다니긴 했지만 클룹세스키는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 자신이 치고 들어와서 컵백을 하거나 슈팅을 하는 상태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메디슨이 중앙에서 뛰긴 했는데요. 중앙에서도 왼쪽으로 많이 뛰었어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주로 뛰었거든요. 왜냐? 메디슨은 오른발잡이잖아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감아차기 쉽다라는 거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슈팅도 이 본인이 주로 뛰었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나온 거지, 메디슨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기가 손흥민 존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근데 저 지점을 메디슨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측면 플레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박스 안에도 거의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없었을 때 솔로몬 선수도 사실 이런 왼쪽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 경기를 앞둔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내 역할이 사이드에서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고 그 안쪽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고. 근데 메디슨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뛰어 들어가도 공이 안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터치맵인 건데요. 메디슨은 폭넓게 이제 터치맵이 조금 형성되어 있고 박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터치를 가져갔죠. 반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에 이제 터치가 집중되어 있고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3번.
그 중 하나가 슈팅이었던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그 가마차기 왼발 슈팅했던 거. 예. 그게 박스 안에서 가져갔던 슈팅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다. 10번 공미인 메디슨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 득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번 경기는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는 미끼 역할을 하고 메디슨이 자유롭게 슈팅하는 장면이 주 공격 패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한테 독보적으로 많은 패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한테 무려 10회 패스를 줬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메디슨이 패스를 준 선수가 비수마거든요. 예. 그게 절반밖에 되지 않는 5회예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계속 패스를 밀어줬는데 이게 다 측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화살표가. 결국에 슈팅 코스로 어시스트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측면으로 나한테 줄게. 다시 나한테 줘. 예. 이런 의도를 가진 패스였다는 그리고 얘기예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한테 패스를 준 거. 일단 뭐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한테 7회로 가장 많은 패스를 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수마한테 6회를 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 방향이 대부분 컷백이다. 예. 돌려주는 리턴 형태였다라는 거죠. 네, 2대1을 주고 받는다고 했을 때 마침표를 찍는 쪽이 메디슨이 된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분명히 이 라이언 시티전은 손흥민 선수가 명백히 보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케인 선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명확하게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 부분도 저희가 메디슨이 왔을 때 특히 손케 메가 함께 뛰면 케인이 죽거나 손흥민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 왼쪽이 이제 메디슨이 케인한테 패스를 준 건데 박스 안으로 패스 준 건 없죠. 네. 다 박스에서 굉장히 먼 지점에서 패스 그것도 짧게 2번 준 거. 케인이 내려와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케인도 메디슨한테 패스 딱 한 번 줬습니다. 예, 사실 뭐 잉글랜드 대표팀의 듀오이기 때문에 둘이 뭘 합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케인 선수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잘했던 게 9번 역할도 있지만 10번 자리에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건데 또 이 영역을 메디슨이 가져가니까 좀 애매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를 몇 경기나 뛰었나요? 그렇죠. 거의 안 뛰었어요. 메디슨은 잉글랜드 대표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선수예요. 월드컵도 가지 못했고요. 예, 경기 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메디슨은. 결국에는 케인과 메디슨도 그렇게 뭔가 인연이 있다거나 호흡을 많이 맞춰본 적은 없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더 큰 문제가 손흥민과 케인의 그 라인이 사라졌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일단 그 케인 자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패스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영역을 메디슨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케인이 내려올 일이 없다 보니까 볼터치 숫자도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패스 숫자도 비약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케인이 내려오면서 손흥민이 이제 올라가면서 둘이 교차되면서 패스들이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케인한테 패스 준 거 딱 한 번이고요. 그것도 이제 크로스 길게 넘겨준 거였고요. 예. 케인은 손흥민한테 단 한 번의 패스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차례 패스가 있긴 했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린 그 헤더 슈팅이다 그렇죠. 보니까 공식 기록엔 남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케인이 10번이 되고 손흥민이 9번이 되는 게 지금까지 무리뉴 감독이 만들었고 콘테 감독도 활용한 손케 듀오인데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 있다 보니까 언제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케인이 못 내려오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던 손케 듀오 플레이는 삭제된 축구가 바로 지금의 전술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라이언 시티전 선수 기록인 건데요. 메디슨 선수 슈팅을 무려 8회를 가져왔습니다. 예.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메디슨이 슈팅하는 축구, 메디슨의 슈팅을 끌어내는 전술이 라이언 시티전 전반전의 패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중 8번의 슈팅 중 6번이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예, 물론 날카로웠고 뭐 사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슈팅도 있지만 이 메디슨만 슈팅하고 나머지 특히 지금까지 토트넘의 주 공격 루트였던 손케가 침묵하게 만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이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메디슨 선수한테 조금은 슈팅을 자제시키면서 조금 더 패스 플레이에 집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메디슨 개인은 빛났어요. 예. 개인은 뭐 좋은 드리블 돌파 장면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박스 안까지 들어간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슈팅들도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날카롭게 간 것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끗 부족한데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패스의 질도 좋은 패스들이 간간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패스들이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패스를 줘도 되는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손흥민 선수 받고 주고 또 받으려고 움직였을 때 항상 메디슨이 보지도 않고 슈팅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예. 또 메디슨이 좋은 패스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런 패스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 위치로 들어갈 때 나오길 바랬던 거고 케인에게도 주길 바랬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죠. 이 경기에서 메디슨이 기록했던 가장 어쨌건 인상적이었고 가장 창의적이었던 패스는 결국 그 하프라인 한참 밑에서 로빙 패스 찔러준 거 클루세스키한테 예. 그거였거든요. 사실 또 손캐쿨 중에서는 클루세스키 선수의 폼이라든지 퀄리티가 가장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손캐메의 그 호흡은 좋지 않았다. 거기다가 그 패스는 결국 한참 밑이었잖아요. 제 그렇죠. 말은 그가 슈팅을 때릴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팅 지점에 오면은 조금 슈팅을 너무 난사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슈팅이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 2번 다 이제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패스 성공률 96%로 매우 좋았어요. 거기다 이제 찬스 메이킹 2번을 기록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좀 더 가져가는, 특히 이제 어쨌건 뭐 손흥민 선수가 양발에 모두 다 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뛰는 거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바로 그러면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 구역에서의 슈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 위치를 지금 메디슨이 차지하고 있고, 물론 메디슨한테 비켜라, 너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살아야지. 예.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누가 슈팅할지 모르게 만들어야 상대가 이제 혼란을 겪는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메디슨만 슈팅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엔 이게 또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는 안 통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뭐 메디슨하고 손흥민 선수 볼 터치는 많았잖아요. 아까 히트맵 굵게 나왔잖아요. 예. 메디슨이 패스는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측면에서의 굵게 나오긴 했는데 케인은 히트맵을 보더라도 거의 뭐 이거는 이 경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선수였어요. 경기 전반전에 놓고 보면은 예, 물론 이제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막판에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넣기는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물론 뭐 이적설 이슈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 경기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케인 선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 경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못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뭐 볼 경합 승률이라던가 공중볼 경합 승률 다 0%고 볼 터치 17에 가져갔고, 그래도 슈팅은 4번을 가져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케인은 그래도 어느 위치에서건 슈팅은 가져가는 능력은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패스 성공률 91%로 좋았고 찬스 메이킹 2번 했는데 패스 숫자가 11번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 케인한테 더 많은,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저는 메디슨이 왔어도 토트넘에서 가장 패스 잘하는 선수는 케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선수도 케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말도 드리고 싶어요. 토트넘에서 가장 슈팅 잘 때리는 선수 손흥민이에요. 근데 패스 잘하는 케인과 슈팅 잘하는 손흥민이 메디슨의 존재로 인해서 서로의 교감도 안 되고 서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왼쪽은 전반전이고 오른쪽은 풀타임 점유율 관련된 기록인 건데요. 점유율이 후반 들어서 확실하게 더 늘어났죠. 풀타임이 79.5%잖아요. 전반전이 73.2%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후반전은 80%를 넘겼다라는 소리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로세소랑 페리시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상당히 경기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히 저는 그 로세소의 최근 경기력들, 그러니까 2번의 평가전에서의 경기력들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나란히 공격 미드필드인데 메디슨은 본인이 슈팅해서 골을 넣는 역할을 한다면 로셀소는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만들어주고 또 스루 패스를 잘 찔러주니까 다른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메디슨은 아직 골이 없고 로세소는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니까 솔직히 퀄리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로세소랑 함께 뛰었으면 오히려 슈팅기를 더 많이 맞지 않았을까. 네. 그럴 정도로 솔직히 뭐 메디슨이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네. 합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그리고 옵사이드도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반전 옵사이드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케인이 올린 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후반전 옵사이드가 풀타임이 4번이니까 3번인 거잖아요. 예. 결국 찔러주는 패스들이 후반전에 많이 나왔다. 이것도 로세소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지금까지 토트넘의 최대 장점이 메디슨이 있을 때는 좀 거의 드러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는 전반전이 무려 24회였고요. 후반전까지 풀타임 놓고 보면 37회인데 그러면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13회라는 거잖아요. 슈팅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은 정작 유효 슈팅은 전반전 5회였는데 전체가 11회니까 후반전 6회죠. 유효 슈팅은 더 많았고, 그러니까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거죠. 무엇보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후반전에 4골이 나왔어요. 전반전에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고 결국 후반전의 공격이 더 효과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중거리 슈팅이 무려 12회였는데 풀타임이 15회. 이 얘기는 후반전은 중거리 슈팅이 3회밖에
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효과적인 플레이들을 후반전에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박스 안에서의 슈팅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명확한 것은 사실 웨스트햄전도 그렇고 이번 라이언시티전도 그렇고 솔직히 뭐 주전 비주전 뭐 정해뒀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주전조였고 메디슨이 주전조이자 솔직히 로셀소는 현재 뭐 이적 제한이 온다면 보낼 수도 있는 선수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작 경기력과 뭐 약간 그 전술적인 모든 면에서 로셀소가 뛸 때 플레이가 좋다 보니 이런 상황이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좀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물론 뭐 저는 메디슨이 개인 기량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은 솔직히 메디슨 개인 플레이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는 메디슨의 플레이 자체는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만 해준다면은 그래서 감독이 너 좀 패스에 집중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동선 좀 겹치지 않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메디슨도 충분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어요. 개인은 빛났으니까요. 네, 다만 근데 로셀소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시즌 안에 손흥민, 로셀소가 함께 뛰는 경기도 한번 보고 싶고 네. 또 솔직히 저는 이제 크루세스키는 개인적으로 아쉬웠거든요. 오히려 페리시치를 윙포워드로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많은 경쟁을 유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어쨌건 저는 개인 취향으로는 원래도 로셀소를 더 좋아합니다. 메디슨보다. 저는 아시잖아요. 선패스 예. 마인드를 좋아하는 거. 저는 원래도 로셀소를 좋아했는데 지금 뭐 사실 솔직히 토트넘에서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도 멀리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 특히 연달아 두 경기를 잘해버리니까 로셀소 지금 뭐 떠날 게 아니라 토트넘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로셀소는 항상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항상 부상을 당하니까 예, 그게 문제죠. 저는 그래서 사실 로셀소를 위해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도 좀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폼도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이 고점의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또 토트넘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남은 경기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어는 선수들이 이제 체력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시차의 문제도 있었고 이동을 계속했잖아요. 8월 6일에 이 샤흐타르와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실제 경기에 쓸 수 있는 전술과 선수들을 구성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또 훈련 기간도 있고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메디슨을 어떻게 쓸지 또 로셀소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지 손케디오가 삭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가 새로운 소식 또 새로운 준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